아니 대표님 근데 어쩐 일로 갑자기 뭐 네.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서 갑자기 난입을 했습니다. 아니 저희가 국회 바로 앞으로 이사 오니까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희 신규진 교수님과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요즘 신규진 교수님이 장동혁 대표님을 보수의 4번 타자다. 근데 4번 타자는 막 기교 부리면서 배트 휘두르는 게 아니라 참고 있다가 묵직하게 한 방 날리는 거다. 그러니 우리 지지자분들이나 당원 여러분도 너무 장동혁 대표의 행보 하나하나 가지고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믿고 기다리면은 한 방씩 홈런 때리지 않느냐 이런 비유를 저희가 했는데 조금 민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동의하세요 이 비유에? 두 분이 제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 같은데 우리 뭐 각 타자마다 뭐 이렇게 여러 장점들이 이제 다르잖아요. 네. 뭐 1번 타자는 뭐 선관도 좋아야 되고 좀 발도 빨라야 되고 물론 뭐 어느 정도 일정 타율을 유지해야 되고 뭐 2번 타자는 뭐 번트 능력이나 뭐 주루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4번 타자에게 발 빠른 걸 기대하지는 않고 그렇죠. 그렇다고 뭐 타율이 뭐 항상 뭐 3할 오픈 3할 뭐 이렇게 하지는 않고 결국은 앞에 주자가 있을 때 팀이 어려울 때 그 기회가 왔을 때 큰 거 한 방 말씀하신 대로 홈런 한 방으로 뭔가 경기를 확 분위기를 바꾸고 역전시키는 그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제가 4번 타자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니,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충청도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충청 대망론을 불러일으킬 사실은 지금 정치권의 유일한 주자인데 이것도 하나 여쭙고 싶어요. 사실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요즘 온 언론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를 막 총공격하고 흔드는 것 때문에 대표님이 흔들리지 않을까, 뚝심이 꺾이지 않을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충청도 뚝심으로 이게 끄떡없이 버텨지나요? 아니면 솔직히 좀 힘들기도 한가요? 좀 솔직하게. 네. 저는 내년 지방선거가 너무 중요한 선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누구보다도 내년 지방선거를 이기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지지율도 올리고 싶고 뭐 중도 확장 뭐 그 모든 것들에 다 공감을 합니다. 뭐 내년 지방선거는 뭐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저희들이 패해서 지방 권력까지 내준다면 이거 뭐 장동혁 정치인 한 명이 어떻게 되고 안 되고 아니면 장동혁 지도부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대한민국 전체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를 뭐 흔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거나 뭐 하는 것들은 저는 그건 뭐 두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일전 월드컵 축구를 보는데 뭐 우리가 한 골 먹으면 뭐 엄청 불안하잖아요. 뭐 네. 우리가 만회할 때까지 엄청 불안하고 야 이거 어떻게 될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3대2로 역전을 해서 역전승을 했는데 그 다음날 재방송을 보면 뭐 한 골 먹어도 아무런 걱정도 안 되고 뭐 두 골을 먹어도 괜찮고 뭐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거의 90분 끝나갈 때쯤 우리가 이제 역전골을 넣어서 이제 3대2로 역전을 했다고 하면 뭐 2대2가 될 때까지도 마음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두 골 먹으면 야 이제 우리가 3대2로 역전할 건데 야 이제 드디어 드라마를 쓰는구나라고 편안하게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요즘 가장 이제 두려운 게 아니라 가장 고민하고 힘든 것은 옆에서 계속 다른 말씀들을 주시고 다른 의견들을 주시는데 그 와중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하나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게 옳은 길일까. 지금은 1대0, 2대0이지만 저는 이걸 3대0으로 역전시키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한 건데 뭐 선수 교체도 하고 뭐 전술도 바꿔보고 뭐 4-3-3에서 뭐 5-2-3으로 바꿔보고 한 건데 야, 이 전술이 안 맞으면 이 선수 교체가 타이밍이 안 맞으면 어떡할까. 이게 결국은 지방선거를 목표로 쭉 가는 길인데 내가 지금 하는 선택 하나하나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면 어떡하나. 이것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선택인데 그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축구 경기 결과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축구 경기를 보는 것처럼 한 골 먹었을 때 되게 힘들고 두 골 먹으면 더 힘들고 근데 우리가 이제 반격의 기회가 와서 이제 한 골을 만회해도 아직 2대1이고 또 두 골을 넣어도 2대2고
근데 우리가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끝나면 우리는 그냥 탈락하는데 이런 느낌으로 계속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에 제가 선택하는 것들이 정말 이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옳은 길일까? 그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 선택하는 순간이 힘들고 누가 뭐 다른 분들이 다른 말씀하시고 하는 것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듣고 또 다른 분에게도 물어보고 저 나름대로 고민해보고 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저 나름대로의 이제 계기판을 가지고 저는 시간표가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마라톤을 하는데 그 시간 재보면 이 정도면 나는 분명히 이제 1등 할 수 있는 기록이 되는 거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보다 기록이 안 좋던 사람들이 앞으로 휙휙 지나갈 때 야 이거 내가 이대로 계속 뛰어도 되는 건가? 이번에는 무슨 뭐 특별한 기록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 건가? 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이제 내 페이스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계기판대로라면 괜찮은데 아직도 여유가 있고 내가 이 페이스대로 가면 어려운 싸움이지만 잘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정말 틀리면 이번엔 정말 전혀 다른 기록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내 계획과 달라지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 저는 공군에 있었으니까 전투기 사고가 보통 어떤 경우 나오냐면 이게 공중으로 가면 전투기가 이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늘에서는요. 그래서 네. 계기판을 보면 이게 지금 밑으로 가고 있다고 계속 계기판이 알려주는데 네. 자기는 계속 이게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는 거죠. 네. 계기판하고 달리. 왜냐하면 내 감각을 믿고. 네. 근데 주변에서 계속 이제 저한테 다른 감각들을 주입하면 저도 계속 이제 불안하죠. 불안한 게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뭐 아니면 뭐 저를 그런 것보다는 제가 가는 길이 과연 맞는 것일까에 대한 불안감이죠. 그러나 그래도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저만의 타임 스케줄과 저만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했던 거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마음이 내년 지방선거 투표 전날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게 돼 있어야 되고 이거 했어야 되고 지금은 이거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걸 안 했고 이런 분들은 되게 마음이 불안하시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사실은 이건 지나갈 일이고 다른 이슈에 묻혀버릴 것이고 선거 전에는 다른 이슈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그렇겠죠. 우리는 기본을 충실히 하고 가는 게 필요한데 지금 이 사건을 놓고 내일이 투표날이라면 이런 가정을 하고 저 말씀을 하시니까 계속 불안하죠. 이걸 해줬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은 이걸 안 하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있을 것이고 저하고 좀 타임라인도 다르고 그리고 제가 뭐 많은 분들이 정치인은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대표 됐을 때부터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5대5, 5대5 중도 지지층 5도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때는 뭐 10대 0, 네. 9대 1, 네. 8대 2 그러다 어느 순간 5대 5 네. 이게 이제 근데 4대 6 뭐 이렇게 그때그때 달라질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그래도 중도에서부터 우리 지지층까지 쭉 균형 있게 네. 해왔구나라고 하는 평가는 다 지나고 나서 내려지는 건데 이제 지금 어디에 더 중심을 줘야 되는 건지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과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네. 지지자분들과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언론과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계획했던 그 타임라인에 따라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우 어려운 과정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정 맞는 길인지에 대한 것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책임은 오롯이 제가 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언론도 아니면 우리 당내 여러 의원님들도 저한테 조언은 하지만 나중에 그 책임은 오롯이 제가 지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책임을 오롯이 져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거 맞는 선택인가에 대한 고민 늘 그게 가장 힘든 일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야구 이야기를 신 교수님이 했으니까 4번 타자는요. 타격폼 함부로 바꾸면 망해요. 맞아. 야구에서 그렇잖아요. 그냥 투 스트라이크 먹어도
하던 대로 휘둘러서 마지막에 홈런 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지지자분들한테도 제가 늘 당부하고 싶은 게 저희가 아까 문화일보 허민 기자님 칼럼 소개하면서 지금은 장동혁 대표님이 지지층과의 신뢰를 두텁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도 저 좌파 개딸들 욕만 하지 말고 이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국내에서 장동혁 대표 같은 정치인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무지성 맹목 지지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자꾸 뭐 사건 하나하나 가지고 시어머니질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내년이 되고 1월이 되고 2월이 되면 장동혁 대표의 행보나 이런 것들이 또 중도 확장으로 나갈 수도 있고 막 어디로 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의심하지 말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믿어줘야 이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유럽과 미국에서 퍼지고 맞아요. 있는 이 영국 개혁당 같은 불씨를 한국에서 살리려면 여러분의 지지와 여러분의 맹목적인 어떤 신뢰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대표님한테 또 마지막으로 한번, 좀 네. 이제 제가 좀 책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제가 그래서 하이퍼젠더라는 책을 낸 건데 지금 우리 장해찬 최고도 청년 최고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게 이제 지지층들한테는 영원한 청년으로 남는 거예요. 사실 그 청년 그런가요? 정신으로.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낸 게 우리가 보수 우파의 가장 큰 문제로 제가 꼽았던 게 뭐냐면 세대 갈등이거든요. 너무 청년의 아젠다하고 기성 정치권 제도권의 아젠다가 따로 노니까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세대 간 소통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옛날 분들은 다 누이들이 좀 약간 뭐 남동생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좀 이렇게 이대남들이나 이런 쪽에서 뭐 역차별 받는다고 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거고 지금 유럽에서나 이런 데서는 이런 식으로 여성 징병제가 남자 여자 다 같이 뭐 군대를 가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군대를 어떻게 실력주의로 바꾸고 능력주의로 바꾸고 우리가 새로운 사회 계약을 쓸 것인가 이제 남녀차별 이런 거 하지 말고 남녀차별이라고 해서 어떤 차별이거나 어떤 역차별을 넘어서 우리가 새로운 시민사회 계약을 써보자 이런 건데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추천서를 받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전에 뭐 제가 일적으로 뭐 제가 여연에 있을 때부터 이제 전략적인 거를 많이 이제 했었는데 전략 자문을 했었는데 어떤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신간 나오면은 내가 신교서 추천서 써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저 윤통 변호인단하고 친분이 있어서 이번에 신간이 나오는데 말씀을 좀 이게 책이랑 같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고맙게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이 이렇게 고초를 겪으시는 와중에도 이번에 메시지 내셨고 네. 나를 밟고 가라 하면서 항상 그 청년들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전한기 선생님한테도 뭐 메시지 주셨고 저한테도 이제 추천서를 주신 건데 저는 그게 제 책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청년 담론을 우파가 이해하고 소통함으로써 더 강한 진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힘을 실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감사하게도 우리 장동혁 대표님께서 책을 다 읽어봐 주시고 또 직접 써주셨어요. 네, 추천사를. 근데 제 추천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번 좀 읽어볼게요. 분노 이후에 한국 사회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정치적 갈라치기를 끝내고 새로운 사회계약을 쓰고자 하는 모든 시민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우파가 다시 사유하고 언어를 갖추길 바라는 이들에게 하이퍼젠더를 강력히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좀 우리가 뭐 계엄 탄핵 이후로 굉장히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많이 짜증나고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청년 세대에서 우파의 미래를 봐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아젠다를 함께 이제 새로운 전선을 그어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서사를 만들자. 뭐 그 장동혁 대표한테 마지막으로 뭐 네, 물어보라 그런 했더니 이때다 싶어서 자기 책 홍보를 이렇게 길게 해버리면 제가 네, 별로 안 친해서 봐주는 겁니다. 네, 네. 제가 친했으면 가차 없는데요. 장동혁 대표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까지 대표님 되시고 나서 너무 힘드셨잖아요. 솔직히 3개월이 3년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어떤 때가 제일 힘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느끼기에는 장동혁 대표님이 또 우파 제도권 정치인 중에는 소위 말해서 우리 박민영 최고 대변인이 맨날 얘기하는 게 무슨 법조 엘리트들의 무슨 사교 모임 같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 멤버 중에 저는 최초로 뉴미디어와 그런 지지층들의 지지를 통해서 효능감을 좀 본인의 정치 효능감을 느껴본 최초의 정치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의미로 판사 안 같아요.
판사 안 갔다고 하셨는데 법조인 안 같아요. 이게 되게 그래서 좋은 의미로. 저는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3개월 동안 본인이 진짜 너무 힘들어서 소위 말해 막 때려치고 싶었다라는 순간 모먼트 그게 뭐였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근데 어떤 면에서 좀 이렇게 지지층이나 내가 이 뉴미디어 지형에서 최초에 뭔가 수혜를 받았다 아니면 본인이 어떤 정치 효능감을 스스로 정치인으로서 느꼈다 프론티어 부분이 역할을 있어요. 하는 네, 거죠.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저는 정치하면서 계속 참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노력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저를 계속 지지해 주셔서 그리고 제가 걸어왔던 정치 짧은 3년 조금 넘는 길이었는데 제가 선택한 것보다는 계속 어떤 상황들이 주어지면서 제가 그 상황에 잘 올라타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언제 그만두고 싶냐. 근데 정말 매 순간이 힘든 것 같아요. 매 순간이 있는데 그게 힘든 게 더 올라가세요? 아니면 조금 나아지세요? 지금은 계속 올라가죠. 지금 더 올라가시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아마 우리 장해찬 최고도 느낄 겁니다. 정치인이 가장 힘든 건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연 맞는 선택인지를 잘 알 수 없을 때 하나 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부에서 공격을 받을 때 그럴 때가 제일 그러니까 내가 왜 정치를 하고 있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뻔히 아닌 걸 알면서도 사실을 비틀고 왜곡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저 사람만 아니면 되겠다는 마음으로 어떤 공격이 들어올 때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왜 정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되게 마음 아프고 가는 길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가다가도 그런 것들이 한번 있으면 다시 한번 좀 가는 길을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런데 저희가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우리 지지자와 당원과 국민들이 장동혁 대표를 기다리는 만원 관중이 될 테니까 그 삼진 몇 번 당했다고 절대 흔들리거나 위축당하시면 안 되고요. 결국 9회 말 2사 역전 말로 홈런 때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자 일소. 이미 홈런을 몇 번 때렸어요. 저희가 앞서 그 이야기 계속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방향으로 유권자의 니즈를 즉각 반영해서 전당대회 당선된 최초의 대표라고. 그 홈런 때린 그 기억으로 내년 6월에 또 역전 말로 홈런 때릴 때까지 저희가 만원 관중이 될 테니까요. 기운을 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네. 아까 우리 장해찬 제국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율 이런 거 안 보여주고 실제로 타격하는 거 안 보여주고 타격 폼만 봤으면 양준혁 선수 데려갈 팀 아무데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저희 또 롯데 레전드 박정태라는 전설적인 선수도 이제 어르신분들 많이 알 텐데 폼이 엄청 이상해요. 그치. 근데 쳤다 하면 다 안타요. 그런 레전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지자분들도 오늘 깜짝 출연한 장동혁 대표에게 오늘 방송을 계기로 더 맹목적인 신뢰와 힘을 좀 주셔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깜짝 출연 너무 감사한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모든 말씀에도 불구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나라를 같이 걱정해 주시는 분들 어떤 때는 제 손 꼭 잡고 눈물 흘리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하는 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지키고 싶어 하는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고 생명이고 그걸 위해서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마음 힘든 마음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다가도 늘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앞으로 꿋꿋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서부지법 사태로 연루된, 그러니까 규호는 정말 억울하게 촬영만 하고 있다가 잡혀갔지만 그래도 언론에서는 뭔가 연루된 걸로 보면 그쵸, 비대위원이 면회가거나 하면은 야, 너 어떻게 비대위원이 거길 가냐 하면서 막 공격받을 수 있는데 그때도 그냥 면회가고 막 그랬다면서요. 제가 뉴스로 이제 비대위원이 임명됐다 이걸 봤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구치소에 있으면은 저만 따로 교도관이 붙어요. 네. 뭐 특별 감시 대상이라 해가지고. 근데 제가 딱 보자마자 아유, 지금 지도부가 이렇게 오셔도 되냐고 이랬더니 옆에 교도관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막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막 적더라고요. 뭐 국힘 지도부 같다. 다행히 박진호 위원장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가지고 이름을 모르니까. 맞아. 지도부라고는 적었는데 내가 갔으면 난리 났을 거야. 아, 그랬으면 아마 보도 나지 않았어요? 기사 났겠죠. 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의리의 사나이들이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 꼬라지를 보면 뭐 젊은 정치인들 김재석, 김용태 맨날 나와서 하는 말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는 알아보고 그런 젊은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 김찬영 전 행정관이나 박진호 전 그 비대위원처럼 정말 당의 뿌리부터 정통성을 지킨 젊은 정치인들이 꽤 있어요. 근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분들의 특징이, 저희가 이제 그때 모일 때가 윤석열 캠프 정말 가장 초기에 그때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 모시고 처음에 이제 경선 캠프, 그리고 아마 조직 중에 첫 조직이었어요. 맞아요. 청년위원회. 네. 그 다른 조직도 없었을 때 정말 맞아요. 청년 조직이 제일 먼저 생겨났고 거기서 저희가 그때 이렇게 4명이서 시작을 했는데 맞아요. 그때 청년 조직이 수백 명으로 불어나서 전국에 이제 위원장과 뭐 부위원장까지 나중에는 10,000명 넘었죠. 저희 청년본부 할 때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난 대선을 정말 0.7%, 8%를 이길 때 그때 청년 지지율 만약에 이 조직이 없었으면은 아마 질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도 우리 송교호를 어떻게 알았냐. 저희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네. 그냥 어느 날 송교호한테서 페이스북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제가 요새는 너무 많은 메시지가 있어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확인을 잘 못하는데 굉장히 정중하게 장문으로 그때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의 1호 청년 참모다라는 것 정도가 알려진 상황에서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다, 돕고 싶다라고 와서 저는 그때 젊은 시각 유튜브가 그때는 막 잘 될 때는 아니었죠. 네, 맞아요. 그때 20만 구독자. 아, 그래도 꽤 있었네, 20만이면. 네, 20만이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인지도가 있지는 않았고요. 근데 전 누군지 몰랐는데 그 메시지가 너무 정중하고 진심이 느껴져가지고 그래 그럼 한번 만나보자 해가지고 만났는데 멀쩡하고 또 좋은 학교 나오고 똑똑하고 그 만났을 때 느껴지는 에너지가 괜찮아서 그럼 이제 우리가 같이 청년위원회 만드는 작업을 할 건데 합류해라라고 해서 사실은 송교호도 윤석열 대통령님의 대선 캠프 가장 초창기 멤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제가 참 그때 뉴스를 보면서 좀 돕고 싶은 거예요. 뭔가 활약을 하고 싶은데 거기서 이제 뉴스를 보니까 장해찬, 이제 뭐 1호 뭐 참모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분한테 연락을 해서 좀 일하고 싶다고 해봐야겠다. 그래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는데 바로 딱 얼굴 보자, 카페에서 보자 하셔가지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너무 신났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이게 사실 제가 그때 구독자 20만이었는데 저를 이렇게 써준 데가 별로 없었거든요. 써준 사람도 없었고 지금도 그래요. 심지어 90만이 됐지만 저를 써준 사람이 없는데 유일하게 그때 저를 기용을 해주신 분이 장희찬 최고였고 그때는 이제 제가 얼굴을 공개를 안 했는데 그때 이제 장희찬 최고 도우면서 얼굴도 공개하고 맞아요. 방송도 나가고 그리고 뭐 캠프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아마 지금 다 많이 알게 됐고 그렇죠. 뭐 제 인맥의 지금 시작이 아마 그때 장희찬 최고 만나면서 다 인맥이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딱히 고마운 걸 잘 알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이제 지 잘났다고 90만이 됐다고. 저 항상 마음속에 형님을 별로 챙기지 않는다. 네. 항상 마음으로는 알겠는데 만나면 항상 제가 밥 사고 얼마 전에도 제가
그 고생했다고 밥 네. 사고 되게 비싼 거 사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강남에서 한우를 제가 몇십만 원치 사고. 아 이거 네. 제가 말할 건데 출연료도 안 주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약간 생생을 내자면 이 보수 진영에서 정신머리 제대로 박힌 청년 중에 장해찬이랑 일을 안 해봤거나 저를 모르면 그 이상한 사람인 맞아요. 거예요. 그건 맞아요. 네, 진짜로. 네. 그러니까 이 제도권 안에서는 그건 맞습니다. 당의 안에서는 제가 그 청년위원회 청년본부 만들 때 네. 정말 대한민국의 지방 곳곳에 청년 당원들까지도 다 빡빡 긁어 모아서 우리가 네, 나중에는 10,000명 넘는 조직이 됐거든요. 네. 그 뉴스에서는 맨날 뭐 청년의 대표하면 이제 뭐 거론되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뭐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카메라 앞에서 폼 잡는 것만 좋아해요. 근데 저도 원래 그런 캐릭터예요. 카메라 앞에서 폼 잡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대통령님을 모시고 대선을 하는데 이게 내가 방송 많이 나간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선거가 아니라 이 밑바닥 조직이 다 허물어져 있는데 이걸 우리가 4명에서 시작해서 네. 나중에 대선 끝날 때는 청년본부 임명장이 한 15,000장 나갔거든요. 15,000명 조직으로 만들었으니까 네. 진짜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앞에 나가서 폼 잡는 사람 따로 있구나라는 걸 전 그때 또 많이 느꼈고. 네, 전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지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을 됐을 때 그때 이제 언론에서는 뭐 청년 누가 표를 가져왔냐?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름이 거론되는 그 뭐 젊은 정치인이라는 사람들 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말 대화해본 적 없고 지금 결국에는 장해찬 최고와 함께 일해서 참 우리가 승리를 얻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장경태가 성추행해서 난리잖아요. 예. 근데 지가 윤석열 정부에서 억울한 남자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무고죄 처벌 강화를 넣었어요. 그거 제가 만든 거잖아요. 아시죠? 네, 맞죠. 예, 네. 맞아요. 그거를 사실 그때 여가부 맞아요. 장관이었던 예. 김현숙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캠프에서 되게 반대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넣어야 된다. 그거를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모시고 공약 발표한 기사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촉법소년 연령 낮추고 이거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때 지가 촉법소년 연령 낮추고 무고죄 강화했다고 광팔았는데 기사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날짜도 기억하는데 대선이 있던 그 대선 레이스가 있을 때 한 10월 11월쯤에 제가 대통령님 직접 모시고 청년들과 함께 발표했던 거예요. 청년 공약으로 무고죄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낮추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방송 나가서 광파는 건 쉬운데 그 캠프에 있는 장관 출신의 어떤 교수님들을 반대하는데 그걸 다 설득하고 맞아요. 결국 대통령님한테 그때는 후보자셨죠. 네. 오케이 결제 도장 받아내고 이게 일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녹색당의 신지혜가 영입됐다가 뭐 난리가 나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결국에는 또 사퇴시키고 하는 것도 카메라 앞에서 나 신지혜 싫어. 신지혜 왔으니까 나 일 안 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물밑에서 정말 그때 그 신지혜를 반대했던 청년 세력의 핵심이 지금 학소의 학생의 소리 이명준 대표거든요. 제가 걔네들 시위하는 거 다 데리고 와서 맞아요. 대통령님 만나서 1시간 대화하게 해줬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명준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뿅 가가지고 지금의 이명준이 탄생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뭐 팸코라고 하는 뭐 커뮤니티에서 장희찬 책으로 막 공격하고 이건 모든 방금 말씀하시는 정책들이 이준석이 이제 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자기들끼리 쓰는데 아 이걸 장희찬 그 당시 이제 청년 특보가 그걸 참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감내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걸 제가 처음 말한 건 아니겠죠. 근데 일이라는 건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결국 후보자를 설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후보자한테 최종 결재를 받아야 되고 그 신지혜 당시 녹색당 전 대표가 사퇴하기 직전에 저도 2주 동안 대통령님과 자주 소통하고 연락하고 설득도 하고 일단은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 보라 해서 제가 그때는 어벤져스에 출연하고 있었으니까 어벤져스에서도 출연도 시켜보고 세탁기도 돌려봤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된다. 답이 없다. 막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쓰고 그게 이제 거의 새해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밤 11시 반쯤에 대통령이 전화 와서 진짜 이거 왜냐하면 그분은 또 사람을 썼는데 함부로 버리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선거에 치명적이냐 진짜 다른 방법 없냐 도저히 안 됩니다. 제가 다 해봤는데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맞아요.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알겠다라고 딱 전화 끊으시고 다음날 이제 사퇴하는 걸로 결정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송기호가 옆에서 지켜본 증인인데 일이라는 건 내가 쪼르르 나가가지고 이거 내가 그냥 방송에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일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되게 만드는 게 일이라는 거 우리가 그때 참 많이 배웠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김재섭 의원이나 이런 국민의힘의 젊은 국회의원들한테 비판적인 게
지 하고 싶은 이야기 할 말 못할 말 안 가리고 방송 나가서 다 맞아요. 말할 거면 그거는 그냥 싱글 플레이어인 거예요. 네. 그럴 거면은 무소속을 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당이고 우리가 정부고 공동체면 내가 말이 이거고 내가 이 말하면 잠깐 환호 받겠지만 내가 욕 먹더라도 일이 되게 내부에서 싸워야 되는 네. 거예요. 물 밑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그때 윤석열 캠프에 광 파는 사람 따로 있었고 일하는 사람 따로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나 이거 내가 성과다 하면서 이렇게 홍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론스타 내가 다 했다. 그런데 그 론스타 재판은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치열한 다툼이 있었으며 그 실제로 그 실무 재판을 맡은 사람은 뭐 태평양의 어떤 뭐 변호사가 중심으로 했다는 건데 그거를 내가 했다. 그래서 광 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 직원들의 그 고생을 다 빨아들여 가지고 내 권력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걸 치환해 가지고선 그 한 자리를 하려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에 그런 사람들의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뭐 어저께 장동혁 대표의 출연도 중요했지만 결국 장동혁 대표가 이제 지방선거 치를 때도 이제 새 판에서 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여태까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름 팔아가지고선 국회의원 되고 지방선거 당선됐던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조중동 그 사설 뭐 논설위원을 등에 업고선 대통령 때려대면서 기사 메인 한번 걸리고 이런 걸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걸러내가지고 진짜 아예 좀 싸울 줄 아는 사람 실제로 일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당선시키고 일은 안 하고 나가가지고선 내가 다 했어 한 다음에 지금 내부 분열만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국민의힘을 뿌리에서부터 지킨 청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김찬영 전 행정관이나 박진호 전 비대위원도 있고 또 장동혁 캠프에서 일정을 총괄하고 윤석열 대통령 캠프 일정 총괄하고 그 장동혁 대표랑 거의 똑같이 쌍둥이처럼 생긴 네. 김성용 전 행정관이 있어요. 송파병에서 열심히 뛰었던 김근식과 경선을 했는데 당원 투표에서는 김성용이 이겼어요. 네. 정치 신인인데 네. 기적이 일어난 거야. 네. 근데 여론조사에서 져서 아깝게 밀렸는데 그게요. 이것도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라면 김성용이 공천을 받았겠죠.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울산에서 정말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님이 당협위원장 된 거 제가 진심으로 축하하고 박수하는데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후배인 강호승 전 행정관 네. 이게 배신의 한수한테 막 고발당하고 했던 네. 정말 대통령님을 마지막까지 모셨던 강호승 전 행정관 또 다른 곳에서 좋은 기회가 있겠죠. 네. 그리고 지난번 청년 최고 선거에서 정말 그 솔로몬의 심정으로 아기를 둘로 가르느니 내가 그냥 포기하겠다라고 했던 박홍준 전 청년위원장 이런 분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서 김재석, 김용태 자리에 이런 분들을 밀어 올려줘야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당, 국민의힘 청년들이 정말 제대로 정신머리 똑바로 박힌 청년들이 활동하는 정당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사실 뭐 앞선 분들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사실 장해찬 최고가 가장 희생하고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는 지금 마음에 빚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장동혁 대표는 장해찬 최고한테 큰 자리를 줄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 저 같으면 제가 만약 장해찬 최고라면은 저는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하고서 아마 때려쳤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했는데 지금 결국에는 공천 때만 되면은 항상 일하는 사람부터 먼저 잘렸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장해찬 최고가 장동혁 대표를 계속해서 지금 응원하는 이유가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와 개인적인 뭐 감정이 앞섰다면은 이렇게 될 수 없다고 보고 저 또한 제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주장했더라면 다른 길이 있었겠지만 저나 장해찬 최고는 우리가 한 4년 전,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어떤 한 개인을 위해서 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우파를 위해서 일을 했던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응원하는 사람이 지금 실제로 하는 행보가 우리 지지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장해찬 최고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장해찬 최고는 혼자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 청년들을 같이 데리고 키워가는 사람이다. 이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 구박한 보람이 좀 있네요. 네. 어디서 대본 써서 외워온 거 아니죠? 네. 좀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어요? 예. 네, 아주 훌륭합니다. 얼마 전에 한우 사준 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좀 몰랐던 소식인데 책이 나왔다면서요? 네. 저희가 어제도 스페인에서 날아온 우리 심규진 교수님의 책 하이퍼젠더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책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1월의 봄 네. 송규호 에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책인지 먼저 좀 소개 간략히 부탁해도 될까요? 예. 참 제목이 역설적이죠. 1월은 분명히 겨울인데 참 저는 이제 봄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제목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실 지난 12월, 1월을 기억해 보면은 정말로 혹독한 그 혹한기였지만 사실 저는 그때를 생각해 보면 너무 마음이 따뜻했어요. 정말로 그 함께 우리가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관절을 이렇게 찾았고 한남동의 새벽을 우리가 지켰는데 저는 이제 그 순간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리고 그 순간은 끝나지 않았다. 2026년 1월이 진정한 봄이 찾아올 거라는 그런 이제 믿음과 이런 확신 속에서 제가 이제 구치소 안에서 겪었던 내용들을 이제 제가 수기로 썼고요. 그리고 나와서 제가 그걸 이제 엮어가지고 책으로 냈습니다. 보통 과거의 정치인들을 보면 감옥에 한번 다녀오면 네. 다들 더 정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엄청 성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이 송교호라는 젊은 청년이 정말 순수하게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활동하다가 네.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휘말린 거잖아요. 네. 그냥 정말 그 핸드폰 카메라 들고 서 있다가 멀뚱멀뚱 그 현장을 촬영만 하다가 네. 어떻게 보면 요새는 유튜브도 다 언론이고 미디어니까 그런 언론으로서의 역할,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그냥 휘말려서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할 만도 한데 네. 그 안에서 막 누군가를 원망하고 분노하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다시 대한민국에 봄을 가져오고 이 청년들이 거리로 나와서 밤을 새웠던 그 열기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녹여낸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구속됐을 땐 억울했죠. 그런데 제가 그 억울함이나 좌절감을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게 저희가 이제 100여 명의 청년과 이제 형님 누나들이 같이 구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를 이제 많이 의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서 지친 티를 내면은 다 같이 이제 힘들어하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만날 때마다 이제 말은 못해요. 왜냐면 공범이기 때문에 서로 눈인사를 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힘을 내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의기투합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지칠 수 없었던 거는 저는 이제 그 안에서 건물 안도 들어가지 않았고 경내에서 촬영했다는 이유로 7달 동안 구속이 됐는데 JTBC 기자라는 사람은 건물 안에 들어가서 7층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멀쩡하고 그냥 그분은 바로 경찰한테 똑같이 잡혔을 때 나 JTBC예요 말하고 거기서 풀려났어요. 그래서 뒤에 수사 어떤 뭐 그 송치도 안 되고 지금은 오히려 기자협회에서 무슨 상도 하나 받고. 근데 굉장히 형평성이 안 맞네요. 네, 말이 안 똑같이 촬영을 한 거고 오히려 바깥에 있었는데. 네. 건물 그래서 반대로 우리 청년들은 건물 안에 들어가면 최소 1년 3개월 이상씩 다 받았거든요. 건물 안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JTBC는 안 받았고 또 이제 건물 안에 안 들어갔지만 촬영을 한 그 이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제 좌파 감독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유일하게 우리 100여 명 중에서 딱 2명인가 1명이 불구속됐는데 그 중에 1명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게 동일하게 적용받지 않고 굉장히 어떤 차등 대우나 이런 게 있었다는 뜻이네요. 네, 그 영장 심사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찍으러 간 게 뭐 법원을 헤아려 간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혐의가 주거 침입 혐의, 뭐 건조물 침입 혐의인데 왜 정치 성향이 왜 나와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문제를 제기했더니 그분이 이제 저랑 저희 아버지를 이제 고소를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다 이제 무혐의가 나왔죠. 네.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이 법원 가지고 막 조희대 대법원장 협박하고 이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 기각된 거 가지고 뭐 법원 가만 안 둔다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광풍 속에서 법원마저도 최소한의 공정성이나 형평성을 잃어버린 사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 송규호 대표가 젊은 시각이 구속돼 있는 동안 아버님이 한 번씩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기도의 말씀을 나누고 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단단히 규호를 믿어주고 지켜주고 한다는 게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가족들 간의 관계는 이 사건 겪으면서 더 좋아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좋아졌죠. 네. 제가 좀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자면 이제 제가 나와서 이제 아직 석방되지 못한 그런 이제 청년들의 이제 가족들을 좀 만나고 소통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어떤 이제 형님은 가족과의 다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 구속이 되니까 접견을 하려면 이제 가족이 신청을 해야 접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연락이 끊겼던 이제 친누나한테 이제 뭐 부탁을 하고 연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수십 년 동안 연락을 안 하던 가족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대화를 시작한 가족도 있고, 네. 그리고 대다수의 이 청년들의 가족분들이 지금도 이제 고생하고 이렇게 참 접견을 계속 해주고 있지만 제가 적어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그 가족들도 지금 지치지 않고 있고 안에 있는 청년들도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송규호 대표가 쓴 에세이 1월의 봄 여러분 많은 관심과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송 대표를 두고 지금도 언론에서는 틈만 나면 뭐 극우다, 반성을 모른다, 뭐 제가 송교호랑 방송하면 또 이 말 만들기 좋아하는 언론에서 장해찬 서부지법 사태 극우 청년과 함께 뭐 반성을 모르고 뭐 이런 기사를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혹시나 이 방송을 볼 좌파 기자들도 네. 너네가 뭐라고 글 써도 좋은데 네. 그 1월에 보면 한번 읽어보고 네. 이 친구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왜 이런 고민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물론 그 정도 생각할 여지가 있으면 너네가 그렇게 안 살겠지만 네. 뭐 크게 기대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책값 없으면 책값 아까우면 나한테 연락하면 제 번호는 웬만한 기자들이 다 알거든요. 언론사에다 공유가 돼 있으니까 내가 책 사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고 무턱대고 지금 청년들을 극우다 2030을 매도하기 이전에 왜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들은 너네 그 잘난 4050 영포트들과 네. 다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노력을 우리나라 언론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걸 이제 비판하는 기자들은 다 이제 그 민노총선 언론 노조에 가입해가지고 본인들끼리 막 같은 세계관 공유하면서 막 저희를 이제 극우라고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청년들은요, 각 누가 어디 뭐 조직에 속한 것도 아니면 그러니까요. 편향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윤석열 대통령 집회 나올 때 돈 1원이라도 받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청년들 100여 명이 다 포렌식 당하고 압수수색 당하고 다 털렸지만 그 누구도 배우가 없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반면 저희를 극우라고 공격하는 그 기자들, 당신들은 지금 어디에 소속해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지시를 받고 그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까? 그걸 좀 되묻고 싶다는 거죠. 저희가 오늘 송교호 대표 만나서 이전에 비하인드 스토리 이야기도 하고 또 책 이야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저들이 아무리 송교호를 극우라고 손가락질하고 2030 청년들을 비난해도 젊으면 젊을수록 네. 민주당을 싫어하고 좌파를 싫어하고 중국을 싫어하고 네. 이게 그냥 굳건한 트렌드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더 심해. 더 우파가 되죠. 그리고 막 정치를 잘 알고 저희 유튜브를 보고 뭐 장동혁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를 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진짜 밥 사는 게 취미다라는 이야기 들을 정도로 어디 모임에 가면 동생들 밥을 많이 사줘요. 맞아요. 그러면 진짜 항상 사주세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동생들이 정치권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뭐 금융권이나 뭐 이렇게 아예 정치랑 관련 없는 동생들이 많은데 그럼 그 자리 가면 20대, 30대 남동생들, 여동생들 대부분 제가 누군지도 일단 잘 모르고 저를 부른 동생이 있을 거잖아요. 네. 되게 유명한 정치인이고 방송인이야. 그러면 네. 그런가 보다. 네. 그냥 그 정도예요.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이 민주당, 이재명, 좌파, 중국 이야기하면 다 극혐하는 분위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저희가 처음 그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지지선하고 경선 때 조직을 만들었을 때는 청년들의 반응이 이 정도까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희한하게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청년들이 갑자기 정신이 다 번쩍 뜨여가지고 지금 거리로 나온 거예요. 윤 어게인이라는 걸 저희가 뭐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청년들이 알아서 지금 거리 나와가지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어떻게 보면 이 다 보수 우파의 전사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저 4050 본인들이 스스로 젊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옷을 이제 세련되게 입고 그 사람들은 왜 지금 70-80%가 좌파인데 반면 똑같이 전교조 교사들한테 똑같은 교육을 받았지만 왜 지금 2030 심지어 10대 후반의 청년들은 우파가 됐을까? 저는요 여지껏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뉴스 보고 신문 보면서 그저 그 민노총의 그 언론 노조가 짜는 그 프레임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면 진짜 이게 뭐 물가가 오른 게 윤석열 대통령 탓인가?
아 이게 진짜 뭐가 문제인가 이런 식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청년들이 정신을 차리고서 뉴스가 아니라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고 똑같은 한미 관세 협상이라는 기사가 날 때 지금 뭐 MBC 뉴스에서는 뭐 관세 협상 오늘도 막 그러죠. 성공을 했고 뭐 자동차가 뭐 인하가 됐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아 이게 정말 자동차를 원래 관세가 0%였는데 이거를 15%라고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년 뭐 200억 불을 제공해야 돼? 그럼 나머지 반도체랑 나머지 관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이제 상식적인 의문감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4050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 개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들려주는 거 그대로 그냥 머릿속에 넣고 있는 사람들이고 반대로 지금 젊은 청년들은 비판적인 생각을 하면서 직접 찾아보고 따져보는 청년들이 지금 아 그래 양쪽 입장 들어봤는데 난 우파가 맞다라고 선택해서 우파가 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저도요 어디 가서 저 알아보거나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요새는 유튜브 쇼츠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멸콩 TV 방송이든 뭐든 네. 저희가 만드는 쇼츠도 있지만 네. 이런 정치 방송 하이라이트를 그냥 그렇죠. 쇼츠로 네. 하는 전문 채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뭐 정치 방송에서 굳이 저작권을 막 주장하거나 하진 네. 않으니까. 근데 어제도 제가 모르는 쇼츠가 알고리즘에 떴는데 내 얼굴이 있는 거야. 그 내가 민주당 사람이랑 막 토론하면서 곽종근 저거 쌩 거짓말이다 네. 하는 거. 그게 조회수가 막 70몇만인 거예요. 나는 그런 쇼츠가 있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다 정보를 접하지. 네. 누가 앉아서 MBC 보고 KBS 보고 요새는 T조 채널에도 잘 안 봐요. 아 TV 채널에 솔직히 시청률이 또 바닥이잖아. 죄송한데 거기가 그 거의 조회수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MBC는요, 여러분. 우리가 언론의 기본 자격도 없다고 하지만 인정해 주는 건 하나 있어요. 확실하게 자기들 시청자 입맛을 맞춰줘. 맞아. 그러니까 좌파들이 유튜브 보는 그 매운맛을 공중파에서도 똑같이 느껴. 그러니까 MBC 시청률이 잘 나오는 거예요. MBC 라디오가 청취율 다 1등 하는 거고. 그런데 뭐 KBS, SBS는 말할 것도 없고 TV조선이나 채널A는 뭐가 문제냐면 그게 있어. 에헴거리는 거. 아 우리가 그래도 언론인데 어떻게 에헴 하면서 맞아. 점점 시대에서 뒤떨어지니까 네. MBC처럼은 못하고 네. 유튜브처럼도 못하고 네. 이도 저도 아닌 잡탕이 되니까 네. 야 그럼 보수 지지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거 굳이 왜 봐? 진보 좌파는 어차피 절대 안 보고 네. MBC, JTBC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점점 중간에서 갈 길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도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운명도 그렇게 돼요. 네, 그게 네.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뭐 중도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은 최근까지 분명히 언론에서는 중수청 얘기를 매일같이 했단 말이에요. 중도 수도권 청년. 네. 중도 수도권 청년을 잡아야 선거를 이긴다라고 했어요. 요즘 중수청이라는 말 검색해 보시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 청년이 다 지금 우파고 윤 어게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중수청 얘기하면은 자유대학 청년들은 뭐야? 다 수도권 청년들인데 하니까 중수청 얘기 빼고 중도를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바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논리가 깨져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중수청 이야기를 옛날에는 유승민이 많이 하다가 지금은 한동훈 똘마니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수청에서 왜 수청을 뺐냐? 수도권 이야기를 하면 지 수도권에 나가야 되거든. 그 수도권 나가기 싫은 거야. 지금 부산에 제발 전재수 장관 제발 부산시장 출마해 주세요. 제발 그럼 내가 그 자리에 우리 개파에 서병수 있지만 나는 뒤통수 치는 거 전문이니까 서병수 뒤통수 치고 내가 그 자리 공짜로 먹을게요라고 막 거의 뭐 기우제 지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수도권 이야기하면 네 수도권 나가라 할까봐 쫄아가지고 수도권 이야기 안 해. 청년 이야기 갤럽이든 뭐든 모든 조사에서 한동훈 20대 30대 지지율이 0% 잘 나오면 1%야. 그리고 한동훈 기자회견 때 다 할머니들밖에 없어. 저 할머니 좋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부산에 계신 할머니 제일 사랑하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랑 셋이서도 살았던 그 손자이기 때문에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하고 그분들 좋아하는데요. 근데 제 말은 한동훈이 지가 마치 젊은 세대에게 인기 맞아요. 많은 것처럼 쇼하는데 정작 그 특정 여성 팬덤 그러니까 노년 여성 팬덤밖에 없다. 그 팬덤의 실체가 그렇다라는 걸 비판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청년 이야기도 이제 못해. 네. 그러니까 남은 게 중도 이야기야. 그러니까 중수청에서 수청이 빠지고 중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말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노년의 여성층이 팬덤이 있다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영포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는 거랑 실제 지지자가 달라요. 방송에서는 뭐 축구 선수 얘기하고 뭐 농구 얘기하고 스포츠 얘기하고 음악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 지지자들 그걸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은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럼 무슨 댓글이 날냐면 역시 우리 한동훈 대표님 스포츠도 잘하고 뭐 음악도 잘하고 너무 훌륭해요. 하지만 그 내용을 실제로 이해할 2030 청년들은 그 방송을 안 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말하는 것과 지지자들과 보는 사람과 이게 다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진짜 솔직히 말하면 좀 기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이건 무슨 인조인간의 느낌인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도 매칭이 안 돼. 일관되지도 않고 신념이 다 다르고 모든 게 다 엇갈려 있다는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